서울의 늦가을은 잿빛 하늘이 금방이라도 도시를 집어삼킬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한남동의 고급 펜트하우스 거실, 무거운 공기가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다. 한서윤은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소파에 넋을 잃은 채 앉아 차가운 유리 테이블 위에 놓인 진료 기록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글씨들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춤을 추며 그녀가 공들여 쌓아온 평온한 미래를 무참히 난도질하고 있었다. 그녀와 5년을 함께한 남편 박민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마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정막 속에서 들려오는 그의 흐느낌은 처절하고 비통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지 못했고 평소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넓은 어깨는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서유는 손을 뻗어 그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온몸이 마비된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췌장암 말기래. 민준의 목소리가 쉰소리를 내며 갈라졌다.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그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듯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길어야 3개월이래. 수술도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도 의미가 없대. 이미 전이가 너무 많이 됐어. 서윤아, 정말이지 나에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서윤은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격통을 느꼈다. 최고의 건축가로서 복잡한 구조를 설계하고 고층 빌딩의 하중을 계산하는 데는 익숙했지만 정작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인생을 지탱할 방법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깊은 숨을 들이마셨지만 눈물은 이미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최고의 의사를 찾자, 민준 씨. 미국이든 독일이든 이 세상 어디라도 내가 다 연락해볼게. 돈은 문제없어, 알잖아.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나 일도 그만둘 거야. 24시간 당신 곁에서 간호할게.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민준이 급히 고개를 들었다. 외탄 얼굴과 실핏줄이 터진 붉은 눈동자 속에는 기이할 정도의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달려들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차가운 손가락이 살을 파고들며 그가 겪고 있다는 고통과 절망을 전해오는 듯했다. 안 돼. 내가 제일 두려운 게 바로 그거야, 서윤아. 네가 내 죽어가는 꼴을 보는 게 싫어.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하고 해골처럼 말라서 소독약 냄새를 풍기는 내 모습을 너에게 보일 수는 없어. 네. 기억 속의 박민주는 영원히 건강하고 너를 열렬히 사랑했던 멋진 남자로 남고 싶어. 민주는 그녀의 손을 놓고 뒤로 물러나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비극의 시나리오를 읊조리기 시작했다. 남자의 자존심을 운운하며 아내의 동정어린 시선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 병원에서 보낼 끔찍한 말년을 묘사하며 그녀의 존재가 오히려 자신에게 죄책감과 고통만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혼해줘, 서윤아. 부탁이야.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너를 놓아주고 싶어. 넌 아직 젊고 아름답고 재능이 넘치잖아. 나 같은 시한부 환자의 무덤 곁에서 청춘을 낭비하지 말고 온전한 행복을 찾아 떠나 나 혼자 가게 해줘. 내 마지막 존엄을 지킬 수 있게 해줘. 미리 준비된 이혼 서류가 진료 기록부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서유는 그 하얀 종이를 바라보며 마치 사랑의 사형 선고문을 보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영혼을 맹세했던 남자가 죽음을 핑계로 자신을 밀어내려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이성은 그를 떠나면 안 된다고 외쳤지만 남편의 애절한 호소 앞에서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집안은 초상집처럼 침울했다. 서유는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민주는 단식 투쟁까지 하며 완강히 버텼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대화를 거부했고 밤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찢어지는 듯한 기침 소리는 서윤의 밤을 지새우게 만들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건축사무소의 업무는 마비되었으며 미완성된 설계 도면들만이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동료와 친구들도 서윤의 변화를 감지했다. 냉철하고 결단력 있던 여성 CEO는 온데간데 없고 넋이 나간 듯한 모습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병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민준이 비밀 유지를 간곡히 부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주주들이 동요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무엇보다 위선적인 상류 사회의 값싼 동정을 받기 싫다고 했다. 천둥 번개가 서울 하늘을 찢을 듯 몰아치던 어느 비 오는 밤, 민준이 서재에서 나왔다. 헝클어진 옷매무새와 교묘하게 분장하여 더욱 창백해 보이는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처참해 보였다. 그는 과도를 든 채 이혼 서류를 다시 서윤 앞에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광기와 절망으로 번들거렸고 당장이라도 그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목숨을 끊을 기세였다. 네가 도장 안 찍으면 나 지금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어차피 죽을 목숨, 이 고통을 1분 1초라도 더 견디느니 차라리 빨리 끝내는 게 나아. 서윤아, 나를 사랑한다면 제발 나를 놓아줘. 지금 네가 잡는 건 사랑이 아니라 고문이야. 민준의 말은 서윤의 마지막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최후의 일격이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가 정신적 붕괴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희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떠나는 것이 그의 마지막 날들을 평온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그가 갈망하는 유일한 것이라면 그녀가 거절할 권리가 있을까? 서윤의 손이 떨리며 펜을 쥐었다. 검은 잉크가 하얀 종이 위에 번져나갔다. 마치 그녀의 찢긴 가슴에서 흐르는 피처럼.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할 때 보이던 당당함은 사라지고 서명은 비뚤어졌다. 그녀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에 결혼 생활을 끝내는 문서에 서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이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다. 알겠어. 대신 조건이 있어. 서윤이 흐느끼며 말했다. 어디를 가든 치료비는 내가 전액 부담하게 해줘.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연락은 유지해. 그렇게 내 인생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리지 마. 부탁이야, 민준 씨.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는 승리의 눈빛을 감췄다. 그는 그녀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았다. 겉보기엔 뜨거운 포옹이었지만 그 속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귓가에 미안함과 고마움을 속삭였지만 머릿속으로는 새로 산 펜트하우스의 인테리어 마감 일정과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할 내연녀 최미라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혼 절차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민주는 개인 변호사부터 재산 분할 합의서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다. 그는 관대하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서윤에게 넘겨주었지만 서윤은 알지 못했다. 현금성 자산과 알짜배기 투자금 대부분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위험 투자 펀드라는 명목으로 해외 비밀 계좌로 빼돌려졌다는 사실을. 법원을 나서는 서윤의 발걸음은 허공을 걷는 듯했다. 비 온 뒤 갠 하늘은 야속할 만큼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지옥처럼 어두웠다. 검은 세단에 오르는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어젯밤의 병약한 모습과는 달리 그의 발걸음은 묘하게 가볍고 경쾌해 보였다. 순간 스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으며 중환자를 의심하는 자신을 자책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거대한 고독이 집안 곳곳을 점령했음을 느꼈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 함께 샀던 커플 아이템들, 모든 것이 비극에 침묵하는 목격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방을 배회하며 추억을 어루만지고 남편의 온기를 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몰랐다. 도시의 반대편에서 전 남편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는 것을. 그 시각 박민주는 서울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서윤의 라이벌 기업 오너의 딸인 최미라와 마주 앉아 있었다. 화려한 미모와 야망을 겸비한 미라는 민준의 신들린 연기 무용담을 들으며 자지러지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붉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건축계의 여왕 한서윤의 남자를 빼앗았다는 정복감에 취해 눈을 반짝였다. 자기 연기 정말 대단하다. 나도 깜빡 속을 뻔했어. 미라가 콧소리를 내며 민준의 어깨에 기대었다. 근데 그 여자 진짜 멍청하네. 그 똑똑하다는 건축가가 사무실 프린터로 뽑은 가짜 진단서를 믿다니 말이야. 자기는 정말 내 천재 사기꾼이야. 민준이 크게 웃었다. 서윤 앞에서 보여주던 초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미라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서윤이는 모든 걸 통제하려 들지만 유일한 약점이 바로 정이야. 나를 너무 맹목적으로 사랑했지. 감정에 휘둘리면 이성은 마비되기 마련이야. 이제 우리에겐 돈도 있고 자유도 있어. 곧 세기의 결혼식만 남았지. 두 불륜 남녀가 승리의 도취에 빠져 있는 동안 한서윤은 어둠 속에서 무릎을 감싸 안고 남편의 가혹한 운명을 슬퍼하고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혼자 될 삶을 계획하며 남편의 이름으로 암 환자 지원 재단을 설립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그녀의 순진함과 선량함은 지금 그녀가 말려든 사기극의 잔혹함을 더욱 부각할 뿐이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직선이 아니며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 없는 법이다. 이혼 후 한 달, 슬픔이 조금씩 무뎌질 무렵 서윤은 은행으로부터 낯선 카드 결제 알림을 받았다.
민준에게 만들어주고 해지하는 것을 깜빡한 가족 카드였다. 병원비가 아니었다. 강남의 최고급 보석상에서 결제된 거액의 내역이었다. 이 사소한 단서는 거대한 댐의 작은 균열과도 같았다. 서유는 명세서를 쥐고 미간을 찌푸렸다. 죽음을 앞두고 아내를 위해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던 사람이 이 시점에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다고? 직업상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설계자의 본능적인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민준의 변호사에게 전화하는 대신 조용히 차를 몰고 명세서에 찍힌 보석상으로 향했다. 토요일 오후 매장은 붐비고 있었다. 서유는 선글라스와 베이지색 코트로 얼굴을 가리고 일반 손님처럼 매장에 들어섰다. 그녀는 몰랐다. 이 방문이 낡은 세계관의 붕괴이자 온순했던 그녀 내면의 괴물을 깨우는 서막이 될 줄은. 화려한 조명과 보석들 사이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서유는 목걸이를 보는 척하며 주변을 살피고 슬쩍 최신 약혼 반지에 대해 물었다. 그녀를 알아본 매장 매니저가 환심을 사기 위해 무심코 결정적인 정보를 흘리고 말았다. 참 우연이네요, 한 대표님. 바로 지난주에 전 남편분. 실례했습니다. 헤어지셨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박민준 님도 다녀가셨거든요. 찌라시 소문과는 다르게 아주 건강하고 혈색이 좋아 보이시더군요. 특별 주문하신 결혼 반지도 찾아가셨고요. 안목은 여전하시더라고요. 매니저의 말은 얼음물 세례처럼 서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건강, 결혼 반지, 췌장암 말기 환자의 사전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단어들이었다. 서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한기 때문이었다. 끔찍한 의심이 머릿속에서 날카롭고 선명하게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서유는 보석상을 나와 운전대를 잡았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다. 그녀는 집으로 가지 않고 민준이 검사를 받았다고 했던 병원으로 차를 돌렸다. 상류층 인맥을 동원해 병원장을 만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가 확인한 사실은 최악의 악몽을 현실로 만들었다. 지난 3년간 병원 기록 시스템에 박민준이라는 이름의 암 환자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병원 로비의 소음 속에 홀로 선 한서유는 세상이 두 번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언제나 따뜻함을 품고 있던 그녀의 눈동자는 다이아몬드의 커팅면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가고 있었다. 맹목적인 사랑과 연민은 그 순간 즉사했고 그 자리에는 차분하지만 맹렬한 분노가 들어찼다. 그녀는 자신이 비극적 로맨스의 미망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저급한 사기극의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한서윤의 차는 미끄러지듯 서울의 밤거리로 합류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화려한 도시는 여전했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풍경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든 불빛이 기만과 거짓의 파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억지로 삼켰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과 명확한 증거였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자신의 건축 사무소로 향했다. 늦은 시각이라 건물은 고요했고 경비원만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서유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대표이사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박민준과 공유했던 모든 클라우드 계정과 금융 기록을 열기 시작했다. 박민준은 치밀했지만 한서윤은 그보다 더 꼼꼼한 사람이었다. 그는 서윤이 남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개인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겠지만 상황은 변했다. 서윤은 지난 6개월간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해외 의료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간 거액의 자금들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그 돈의 최종 종착지는 미국이나 독일의 병원이 아니었다. 송금 경로를 추적하던 서윤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자금은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결국 국내의 한 고급 부동산 시행사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한남동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의 분양 대금이었다. 병원비로 쓰겠다던 돈은 고스란히 그와 내연녀가 함께 살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 서유는 입술을 깨물며 모니터 화면을 노려보았다. 배신감이 가슴을 찢어놓았지만 동시에 건축가로서의 직업적 본능이 꿈틀거렸다. 해당 펜트하우스의 인테리어 시공사 명단을 확인하던 그녀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곳은 바로 서윤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회사가 시공을 맡고 있는 현장이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옛말이 이토록 잔인하게 들어맞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즉시 시공 현장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오전 일정을 비우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당장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서류상의 증거는 확보했지만 그녀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이 악몽 같은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코트를 걸쳤다. 목적지는 한남동의 그 펜트하우스 근처였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한남동의 골목은 은은한 가로등 불빛 아래 고요했다. 서윤은 펜트하우스가 잘 보이는 맞은편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녀는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전면 유리창 너머를 주시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지만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펜트하우스 주차장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익숙한 차량 번호였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차에서 내리는 인형을 지켜보았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병약한 기색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건장한 체격의 박민준이었다. 그는 조수석으로 돌아가 문을 열어주며 신사적으로 에스코트했다. 차에서 내린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서윤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치고 민준의 팔짱을 낀 여자는 다름 아닌 최미라였다. 서윤의 대학 동창이자 업계 라이벌인 건설사 회장의 막내딸이었다. 항상 서윤의 재능을 질투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오던 그녀가 자신의 남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바퀴벌레 같았다. 민주는 미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무언가 귓속말을 속삭였고 미라는 까르르 웃으며 그의 가슴을 장난스럽게 때렸다. 죽음을 앞둔 환자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역겨운 웃음소리만이 밤 공기를 채우는 듯했다. 서윤은 조수석에 놓아두었던 고성능 카메라를 들어 그들의 모습을 렌즈에 담았다.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초점은 정확했다. 렌즈를 통해 본 민준의 얼굴은 생기가 넘쳤다. 서윤 앞에서는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던 표정이 미라 앞에서는 세상을 다 가진 남자의 자신만만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 이중적인 모습에 서윤은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사랑했던 지난 5년의 세월이 오물통에 처박히는 기분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은 채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로비의 조명이 꺼지고 잠시 후 최상층 펜트하우스의 창문에 불이 켜졌다. 그 불빛은 서윤에게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그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댔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암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서윤은 스마트폰을 꺼내 캘린더를 확인했다. 2주 뒤 민준의 생일이자 그들이 입주를 기념해 지인들을 초대하기로 예정된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다. 민준은 서윤에게 요양을 위해 지방의 조용한 절로 들어간다고 거짓말을 해둔 상태였다. 그녀는 날짜를 붉은색으로 표시하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띄었다. 그래, 파티를 즐겨둬.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차 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내 장례식 예행 연습이 될 테니까.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맹수의 그르렁거리는 소리처럼 어둠을 갈랐다. 이제 슬퍼할 시간은 끝났다. 철저하고 잔혹한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그녀의 옷차림은 전날의 초라함을 벗어던지고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돌아와 있었다.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직원들은 긴장한 듯 허리를 폈다. 대표이사실에 들어선 그녀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김 실장, 우리 자회사 인테리어 팀장 당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법무팀 박 변호사님도 함께요.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펜트하우스 도면을 펼쳤다. 붉은 펜으로 도면 위에 가구 배치도를 그어버리며 눈을 가늘게 떴다. 한남동 프로젝트 계약서 아주 꼼꼼하게 다시 검토해야겠어요. 특히 위약금 조항과 소유권 이전 시점에 대해서. 인테리어 팀장이 헐레벌떡 들어왔을 때 서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팀장에게 펜트하우스에 들어간 가구와 자재의 리스트를 요구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부터 시작해 프랑스 장인이 만든 샹들리에까지 민준과 미라의 허영심을 채워줄 사치품들이
목록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 모든 자재와 가구들, 아직 잔금 처리가 안 된 상태죠. 서윤이 날카롭게 물었다. 팀장은 당황하며 땀을 닦았다. 네, 대표님. 고객님 요청으로 입주 후에 일시불로 처리하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워낙 VVIP 고객이라 특별 대우를. 서윤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그 물건들은 아직 우리 회사 소유라는 뜻이군요. 서윤의 눈빛이 기이하게 빛났다. 팀장은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도면을 접었다.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완벽한 명분이 되어줄 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서윤은 사설탐정사무소를 찾았다. 그녀가 직접 찍은 사진 외에도 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민준이 가짜 암 진단을 받기 위해 조작한 문서의 원본과 그를 도운 의사의 비리 내역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했다. 탐정은 서윤이 건넨 두툼한 봉투를 확인하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상대가 꽤 거물급이군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돈으로 안 열리는 문은 없습니다. 탐정의 말에 서윤은 차갑게 응수했다. 돈은 얼마든지 더 드릴게요. 대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것들로만 가져오세요. 숨 쉬는 것조차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탐정사무소를 나선 서윤은 백화점으로 향했다. 쇼핑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골프용품 매장에 들러 가장 튼튼하고 무게감 있는 드라이버 하나를 골랐다. 직원이 스윙을 해보시겠냐고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채의 그립을 꽉 쥐어보았다. 손에 감기는 묵직한 감각이 낯설면서도 묘한 쾌감을 주었다. 이거면 충분하겠네요. 서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카드를 내밀었다. 직원은 그녀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결제를 진행했다. 서윤은 골프채가 든 가방을 어깨에 메고 매장을 나섰다. 그 뒷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해 보였다. 그날 밤 서윤은 넓은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자리의 빈자리가 더 이상 시리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빈 공간이 그녀에게 자유와 힘을 주는 듯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2주 뒤의 파티를 시뮬레이션했다. 민준과 미라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행복해할 그 순간 그녀가 선사할 지옥 같은 서프라이즈를 상상하며 서윤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며칠 후 서윤은 청담동의 한 프라이빗 룸에서 사설 탐정에게 보고서를 건네받았다. 두툼한 갈색 봉투 안에는 지난 일주일간 박민준의 행적을 기록한 사진과 문서들이 빼곡했다. 사진 속의 박민준은 암 투병 중인 환자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활력이 넘쳤다. 그는 낮에는 골프를 즐기고 밤에는 강남의 클럽 VIP 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 탐정이 건넨 USB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준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병원의 담당 의사는 사실 도박 빚에 시달리던 영상의학과 전문의였다. 민준은 그의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허위 진단서와 조작된 CT 촬영 사진을 발급받았다. 심지어 서윤이 보았던 그 수많은 약봉지 속의 알약들은 항암제가 아니라 단순한 비타민제와 소화제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서윤은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며 헛웃음을 흘렸다. 남편이 죽을까봐 밤잠을 설치며 눈물 흘렸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치욕스러웠다. 그녀가 흘린 눈물 한 방울마다 그는 뒤에서 쾌재를 부르며 그녀를 비웃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이 어디까지 바닥을 드러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탐정은 조심스럽게 다음 자료를 꺼냈다. 그것은 내연녀 최미라에 관한 상세한 뒷조사 내용이었다. 서윤과 미라의 악연은 대학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것이었다. 항상 수석을 놓치지 않던 서윤과 달리 재벌가 딸이라는 배경 외에는 실력으로 서윤을 이겨본 적 없는 미라는 언제나 그녀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졸업 작품전에서도 서윤이 대상을 받자 미라는 분을 이기지 못해 작품을 훼손하려다 들킨 적도 있었다. 최미라 씨는 단순히 남자를 뺏은 게 아닙니다. 의뢰인님에 대한 비틀린 승부욕이 이번 일의 원동력으로 보입니다. 탐정의 분석은 정확했다. 미라에게 박민준은 사랑의 대상이기 이전에 완벽해 보이는 한서윤에게 흠집을 내고 그녀의 것을 빼앗아왔다는 전리품에 불과했다. 그녀의 SNS는 민준에게 받은 명품 선물과 데이트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고 교묘하게 서윤을 저격하는 글들이 난무했다.
서유는 미라의 SNS 계정을 스크롤했다. 드디어 내 것이 된 사랑,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같은 문구들이 역겨움을 자아냈다. 특히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찍은 셀카 밑에는 우중충한 전처의 흔적은 싹 지워버려야지 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다. 서유는 화면 속 미라의 웃는 얼굴을 노려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그래, 마음껏 즐겨. 그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곧 알게 될 테니까. 탐정과의 만남을 마친 서유는 곧바로 회사의 재무팀장을 호출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 너무나 깔끔하게 이루어졌던 점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민준이 가져간 것은 현금성 자산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훨씬 심각했다. 그는 결혼 생활 5년 동안 서윤 몰래 그녀의 인감을 도용해 공동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둔 상태였다. 대출금은 유령 회사를 거쳐 세탁된 후 최미라의 명의로 된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그 돈은 지금 그들이 입주할 펜트하우스의 중도금과 호화로운 혼수 비용으로 탕진되고 있었다. 서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남편은 내연녀에게 성을 쌓아주고 있었던 셈이다. 재무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횡령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서윤은 분노 대신 냉철한 계산을 시작했다. 민준이 저지른 짓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횡령, 배임 행위였다.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해도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게다가 그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은 서윤의 명의가 포함되어 있었기에 그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대출금 회수 절차를 밟아 그들을 거리로 나앉게 만들 수 있었다. 이 사실 아직 그쪽에는 알리지 마세요. 서윤이 재무팀장에게 지시했다. 그들이 가장 행복의 정점에 있을 때 바닥으로 추락시켜야 하니까요. 지금 건드리면 꼬리 자르기를 할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놓으려면 더 큰 덫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민준이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해 그를 생매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윤은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시공 변경 요청서를 검토했다. 최미라의 요구사항은 노골적이었다. 서윤이 디자인했던 모던하고 심플한 스타일을 전부 뜯어내고 금장 장식과 화려한 샹들리에로 도배해달라는 것이었다. 건축가의 미적 감각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천박한 취향이었지만 서윤은 묵묵히 결제 서류에 서명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최고급 자재로 가장 비싼 걸로만 골라서. 서윤이 직원에게 말했다. 어차피 그 집의 최종적인 가치는 인테리어가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질 드라마가 결정할 테니까요. 직원은 의아해했지만 대표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윤은 미라가 원하는 대로 그 집을 욕망의 탑으로 만들어줄 생각이었다. 높이 쌓아 올릴수록 무너질 때의 충격은 더 클 테니까. 그날 저녁, 서윤은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서윤아, 변호사 통해 들었어. 잘 지내지? 난 요양원에 들어왔어.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 조금은 편하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뻔뻔한 거짓말에 서윤은 헛구역질이 났다. 요양원? 그는 지금 청담동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미라와 함께 스테이크를 썰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답장을 보내는 대신 전화기를 엎어두었다. 그리고 서재 한켠에 놓인 화이트보드에 복수 계획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D-Day는 그들의 집들이 날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되어 그들의 파티를 지옥의 불구덩이로 만들 것이다. 그녀는 붉은색 마커로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며 섬뜩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민준이 선물했던 스위스제 명품 시계를 꺼냈다. 뒷면에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라는 문구가 각인되어 있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시계를 바닥에 내던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파편이 튀어 그녀의 발등에 생채기를 냈지만 그녀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모든 진실은 밝혀졌다. 남편은 죽지 않았고 사랑은 거짓이었으며 그녀의 인생은 기만당했다. 하지만 한서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아는 건축가였다. 이제 그녀가 설계할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배신자들을 위한 완벽하고 처절한 몰락의 구조물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윤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조용히 맹세했다. 박민준, 최미라, 너희들이 훔쳐간 내 인생 이자까지 쳐서 혹독하게 받아내 줄게. 기대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펜트하우스를 감싸고 있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바다는 언제나 가장 고요한 법이다. 한서윤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정시에 출근했고 직원들과 회의를 주재했으며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도면을 검토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의 숨통을 단 한 번에 끊어놓기 위해 숨을 고르는 맹수의 치밀한 계산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건축 도면 대신 박민준과 최미라를 무너뜨릴 법적, 재정적 설계도가 쌓여가고 있었다. 서윤은 국내 최고의 로펌인 태산의 수석 변호사 강준혁을 만났다. 강 변호사는 서윤의 대학 선배이자 냉철한 승부사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서윤이 내민 증거 자료들, 가짜 진단서와 횡령 내역, 그리고 최미라와의 불륜 증거를 검토하던 그의 표정이 점차 굳어졌다. 아무리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을 많이 다뤄본 그였지만 죽음을 핑계로 조강지처를 버리고 재산을 빼돌린 박민준의 행태는 상상을 초월하는 악질이었다. 이건 단순한 이혼, 무효 소송으로 갈 게 아니야, 서윤아. 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롭게 말했다. 특경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상 횡령, 형사 고발부터 먼저 들어가야 해. 박민준 그 자식. 감옥에서 몇 년 썩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하지만 네가 원하는 건 단순한 처벌이 아니겠지? 서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법적인 처벌은 당연한 수순이고요. 제가 원하는 건 그 사람의 영혼까지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지위, 명예, 그리고 돈, 이 모든 걸 잃고 바닥을 기게 만들고 싶어요. 그가 나에게 줬던 모멸감을 뼈에 사무치도록 돌려줄 거예요.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바로 가압류 신청이었다. 박민준이 최미라의 명의로 돌려놓은 자산들까지 추적하여 횡령금 회수를 명목으로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선배. 파티가 끝나고 난 뒤에 터뜨릴 거예요.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끼게 해줘야죠. 서윤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곧바로 자신의 회사 자회사인 인테리어 시공사 아르티잔의 대표를 호출했다. 그녀는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시공 계약서를 꼼꼼히 살폈다. 예상대로 박민준은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불했을 뿐 전체 공사비의 40%에 달하는 잔금은 입주 후 지불하기로 미뤄둔 상태였다. 워낙 고가의 수입 가구와 자재를 사용했기에 잔금 규모만 해도 억 단위가 넘어갔다. 이 조항 확실한 거죠. 서윤이 계약서의 제14조 2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잔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시공된 모든 자재 및 가구의 소유권은 시공사에 귀속된다. 대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시공사는 즉시 물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진다. 서윤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합법적으로 그들의 신혼집을 박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네, 대표님. 표준 계약 약관이라 법적 효력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보통 입주 고객에게 회수 권한까지 행사하는 경우는 드문데 자회사 대표는 서윤의 의도를 짐작하지 못한 채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은 계약서를 덮으며 차분하게 지시했다. 그 드문 경우를 이번에 실행할 겁니다. 법무팀 대동해서 집행관 신청 서류 준비해 두세요. 날짜는 제가 지정할 겁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박민준은 다가오는 파티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고 확신했다. 가끔 서윤에게서 오는 치료는 잘 받고 있어? 기도할게 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며 킬킬거리곤 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해외에서 기적적으로 신약을 구해 건강을 회복 중이라고 떠벌리고 다녔다. 최미라 역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거실을 장식할 명화들을 고르며 SNS에 허세 가득한 사진들을 올렸다. 새로운 시작, 나를 위한 완벽한 공간. 이라는 멘트와 함께 올라온 사진 속에는 서윤이 그토록 아끼던 빈티지 와인 컬렉션이 배경으로 찍혀 있었다. 민준이 서윤의 집에서 몰래 훔쳐나온 것들이었다. 서윤은 화면 속 와인병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파티가 열리기 3일 전, 서윤은 미용실을 찾았다. 그녀는 항상 고수해오던 긴 생머리를 과감하게 잘라냈다. 어깨 위로 찰랑거리는 단발머리는 그녀의 도회적인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켰고 턱선을 따라 흐르는 날카로운 라인은 그녀의 결연한 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남편의 병간호를 걱정하는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파티 당일 입을 옷을 골랐다. 검은색 실크 점프수트. 활동하기 편하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디자인이었다. 그리고 킬을 대신 굽이 낮고 튼튼한 워커부츠를 선택했다. 그녀는 그날 밤 춤을 추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러 가는 것이었기에 전투복이 필요했다. 서유는 집으로 돌아와 드레스룸 구석에 세워둔 골프채 가방을 열었다. 며칠 전 구매한 드라이버가 묵직한 광택을 뽐내며 들어있었다. 그녀는 장갑을 끼고 거실 한복판에서 스윙 연습을 했다.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다. 깡! 하는 가상의 타격음이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그 타겟은 골프공이 아니라 그들의 허영심으로 가득 찬 샹들리에와 TV, 그리고 박민준의 뻔뻔한 얼굴이었다. 파티 전날 밤, 서유는 펜트하우스의 경비 시스템을 관리하는 보안업체 직원과 은밀히 접촉했다. 그는 과거 서윤이 설계한 건물의 보안을 담당했던 인연이 있었다. 서윤은 그에게 거액의 수표를 건네며 딱 한 가지를 부탁했다. 내일 저녁 8시 펜트하우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의 보안 코드를 잠시만 해제해 주세요. 초대장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게요. 직원은 망설였지만 서윤의 간곡하고도 위압적인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법적인 덫, 명분, 무기, 그리고 침투 경로까지. 서윤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한남동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펜트하우스가 마치 바벨탑처럼 오만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일이면 그 탑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녀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달빛을 받아 붉게 빛났다. 기다려, 박민준. 네가 꿈꾸던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서윤은 와인을 한 모금에 털어넣었다. 쌉싸름한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뜨거운 전율을 일으켰다. 그녀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뛰고 있었다. 이제 무대의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거실 창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눈이 부시도록 찬란했다. 박민주는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친 채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갓 내린 에스프레소를 마셨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도시의 제왕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폐암 말기 환자의 연기를 하느라 구부정하게 다녔던 어깨를 활짝 펴고 폐부 깊숙이 공기를 들이마셨다. 거짓말과 사기로 쌓아 올린 성이었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진실보다 달콤하고 안락한 현실이었다. 최미라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오늘 밤 열릴 집들이 파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다. 그녀가 한서윤에게서 박민준을 완벽하게 뺏어왔음을 상류사회에 공표하는 대관식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거실 곳곳에 화려한 꽃장식을 배치하고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에게 까다로운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서윤이 그토록 의아해했던 민준이 훔친 돈으로 산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이고 있었다. 자기야, 오늘 오기로 한 투자자들 명단 확인했어? 미라가 민준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으며 물었다. 민준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오늘 파티가 끝나면 내 사업은 날개를 달 거야. 서윤이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짜 내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됐어. 그는 전처의 탁월한 안목과 능력 덕분에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서윤은 텅 빈 집 거실에 앉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법원에서 발급받은 동산 인도 집행 예고장과 자회사 명의로 된 물품 회수 통지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오늘 밤 그들의 파티에 참석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도 치명적인 초대장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검은색 가죽 클러치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종이의 서늘한 감촉이 그녀의 이성을 날카롭게 벼려주었다. 오후가 되자 서윤의 집으로 택배 하나가 잘못 배달되었다. 발송인은 명품 양복점, 수취인은 박민준이었다. 주소 변경을 깜빡한 모양이었다. 상자를 열자 파티를 위해 맞춘 듯한 턱시도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사랑하는 미라가라고 적힌 카드가 들어있었다. 서윤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남편의 병원비를 걱정하며 적금까지 깼던 자신의 순정이 저들의 눈에는 그저 조롱거리이자 딛고 일어설 발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뼈에 사무쳤다. 그래, 새 출발 축하해. 아주 화려하게 터뜨려줄게. 서윤은 턱시도를 거칠게 상자에 쳐박았다. 그녀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준비해둔 옷을 꺼내 입었다.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점프수트는 그녀의 움직임을 편하게 해줄 것이었고, 투박한 워커는 깨진 유리 조각 위를 걸어도 끄떡없을 만큼 튼튼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는 우아한 건축가가 아니라 파괴를 위해 태어난 전사처럼 보였다. 해질 무렵 서유는 현관 옆에 세워둔 골프채 가방을 열었다. 며칠 전 구매한 티타늄 소재의 드라이버가 묵직한 빛을 뿜어냈다. 그녀는 그립을 두 손으로 꽉 쥐어보았다. 손에 착 감기는 감각이 완벽했다. 그녀는 이 골프채가 오늘 밤 펜트하우스의 허영을 박살낼 심판의 지팡이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서유는 비장한 표정으로 골프채 하나만을 챙겨 집을 나섰다. 차에 시동을 걸자 묵직한 엔진음이 고요한 차고를 울렸다. 그녀는 내비게이션에 익숙한 주소를 입력했다. 한남동. 한때는 남편과 함께 꿈꿨던 미래의 보금자리였으나 이제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적의 요새가 된 곳이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서윤의 눈에는 오직 목적지만 이 붉은 점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액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았다.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8시 정각이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시간이었다. 서윤은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폈다. 고급 세단들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었다. 그녀는 모자를 눌러쓰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다가갔다. 미리 매수해둔 보안 요원이 CCTV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신호를 보냈다. 서윤이 보안 패드에 입수한 코드를 입력하자 띠릭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엘리베이터가 고층을 향해 솟구쳐 올라가는 동안 서윤은 깊은 심호흡을 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손이 떨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폭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머릿속은 차갑고 투명해졌다. 층수 표시기가 빠르게 숫자를 바꾸며 올라갔다. 10층, 20층, 그리고 마침내 최상층인 45층에 도달했다. 띵! 하는 경쾌한 도착음이 정적을 깼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쿵쿵거리는 베이스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쏟아져 들어왔다. 현관문은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틈 사이로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고 있는 박민준과 최미라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커플인 척 연기하고 있었다. 서유는 골프채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그 열린 문틈으로 발을 내디뎠다. 현관 입구에는 손님들이 가져온 값비싼 선물과 화환들이 늘어서 있었다. 서유는 그 화려한 거칠애들을 싸늘한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곧 쓰레기 더미로 변할 것들이었다. 그녀는 입구에 놓인 거대한 전신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검은 옷을 입고 골프채를 든 여자, 초대받지 않은 손님, 아니, 빚을 받으러 온 저승사자의 형상이었다. 거실 중앙에서는 박민준이 마이크를 잡고 건배사를 하고 있었다. 이 아름다운 밤, 그리고 저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선 만큼 앞으로는 꽃길만 걸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힘든 시기? 암투병 연기를 말하는 것인가? 서윤의 입가에 조소가 서렸다. 최미라는 민준의 옆에서 수줍은 듯 미소 지으며 그의 팔에 매달려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는 서윤이 작년 결혼기념일에 민준에게 선물 받았다가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하려다 잃어버렸다고 했던 바로 그 브랜드의 옷이었다. 민준이 서윤 몰래 빼돌려 미라에게 준 것이 분명했다. 분노가 아닌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는 없었다. 서윤은 신발을 신은 채로 대리석 바닥을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다. 워커굽 소리가 음악 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입구 쪽에 서 있던 몇몇 하객들이 낯선 여자의 등장에 의아한 표정으로 길을 비켜주었다. 골프채를 어깨에 걸친 기괴한 차림새에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그 소음은 파도처럼 퍼져나가 마침내 거실 중앙에 있던 민준과 미라의 귀에도 닿았다. 누구? 민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스포트라이트 조명이 서윤의 얼굴을 비추었다. 모자 아래로 드러난 서늘한 눈빛과 마주친 순간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음악 소리를 멈추게 만들었다. 정적이 펜트하우스를 집어삼켰다. 최미라 역시 사색이 되어 입을 틀어막았다. 죽어가는 남편을 간호하며 집구석에서 울고 있어야 할 여자가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 같은 모습으로 자신들의 파티장에 서 있었다. 서윤은 겁에 질린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그 눈은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초대장은 못 받았지만 집들이 선물은 가져왔어.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귓가에 또렷하게 박혔다. 그녀는 어깨에 걸치고 있던 골프채를 천천히 내려 손에 쥐었다. 금속 헤드가 조명을 받아 번뜩였다. 내 가구들, 상태가 어떤지 확인 좀 해볼까? 민주는 뒷걸음질 치며 말을 더듬었다. 서윤아, 여기가 어디라고? 어떻게? 그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허둥지둥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막힌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었다. 서윤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시선을 민준에게서 거두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골프채를 높이 치켜들었다.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정막이 펜트하우스를 집어삼켰다. 바닥에 떨어진 샴페인 잔의 파편들이 조명을 받아 날카롭게 반짝였고 하객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이 기이한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민준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고 최미라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한서윤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서윤은 그들의 반응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손에 쥔 티타늄 골프채의 그립을 다시 한번 단단히 고쳐 잡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목표물을 조준하는 저격수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윤아, 지금 미친 거야? 당장 경비원 불러. 박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급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의 허둥지둥하는 모습은 방금 전까지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던 위풍당당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윤은 그 꼴을 비웃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천천히 거실 장식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민준이 자랑하던 고가의 도자기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미쳤냐고? 아니, 난 지금 아주 이성적이야. 내 물건을 찾으러 왔을 뿐이니까. 서윤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녀의 팔이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허공을 갈랐다. 캉! 하는 둔탁한 금속음과 함께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던 청자화병이 산산조각이 났다.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며 맑고 처참한 비명 같은 소리를 냈다.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몇몇은 파편을 피하려 뒷걸음질 쳤다. 최미라가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야, 너 미쳤어?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남의 집에서 이게 무슨 행패야. 경찰 불러. 당장. 미라가 서윤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은 가볍게 몸을 돌려 그녀를 피했다. 중심을 잃은 미라는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파편 위로 넘어질 뻔하다가 겨우 소파를 잡고 섰다. 서윤은 품에서 꼬깃꼬깃해진 서류 뭉치를 꺼내 미라의 얼굴에 던졌다.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남의 집? 착각하지 마. 여긴 아직 내 구역이야. 서윤이 차갑게 일갈했다. 이 가구, 조명, 바닥재까지 전부 우리 회사 자회사가 시공했어. 계약서 제14조 2항. 잔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모든 소유권은 시공사에 있다. 너희들 계약금만 걸고 잔금은 입주 후에 준다고 미뤘지. 그 기한이 오늘까지였고 입금 내역은 없더군. 그러니 이건 명백한 내 소유물이야. 내 물건을 내 마음대로 처분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거지? 박민주는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 사본을 주워 들었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그곳에는 분명히 그의 서명이 박혀 있었다. 허세 부리기 좋아하고 법적인 문구에는 무지했던 그가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던 그 계약서였다. 그는 서윤이 처음부터 이 순간을 위해 덫을 놓았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화풀이를 하러 온 게 아니라 합법적인 채권 추심을 집행하러 온 집행관이었다. 자, 그럼 계속해볼까? 서윤은 다시 골프채를 들어 올렸다. 이번 목표는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85인치 최신형 OLED TV였다. 민준이 해외 축구 경기를 보겠다며 으스대던 그 물건이었다. 서윤의 풀스윙이 TV 화면 정중앙을 강타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화면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더니 이내 와장창 무너져 내렸다. 전자제품이 내지르는 스파크 소리가 파티의 배경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서윤의 파괴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춤을 추듯 거실을 누볐다. 프랑스에서 공수해왔다는 크리스털 장식장이 박살나고 그 안에 있던 양주병들이 깨지며 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바닥에 흐른 최고급 콘약과 와인이 섞여 핏빛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것은 마치 민준과 미라의 헛된 욕망이 흘리는 피처럼 보였다.
서윤의 얼굴에는 땀방울 하나 맺히지 않았고 호흡조차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것은 분노의 표출이라기보다는 정교한 철거 작업에 가까웠다. 하객들은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기막힌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난장판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성공한 사업가 박민준. 알고 보니 인테리어 비용도 못 낸 빈털터리? 라는 제목으로 SNS에 퍼질 영상들이었다. 민준은 카메라 렌즈들을 보며 절망했다. 오늘 밤 그가 얻으려 했던 명예와 투자는 깨진 유리 조각들과 함께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민준이 서윤의 앞을 가로막으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자존심 따위는 이미 가루가 된 지 오래였다. 내가 잘못했어. 돈은 줄게. 내일 당장 융통해서 줄 테니까 제발 멈춰줘. 손님들 보잖아. 나 좀 살려줘, 서윤아. 그는 서윤의 바짓단을 잡고 애원했다. 그 비굴한 모습에 하객들은 혀를 찼다. 불치병 환자의 고고한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윤은 싸늘한 눈빛으로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전남편을 내려다보았다. 돈? 네가 횡령한 내 돈으로 갚겠다는 건가? 그리고 아까운 척하지 마. 어차피 넌 곧 죽을 사람이잖아. 시한부 환자가 이런 물건들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네 짐을 덜어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해야지. 서윤은 민준을 발로 걷어찼다. 그는 힘없이 뒤로 나동그라졌다. 그때 최미라가 악에 바친 비명을 지르며 식탁 위에 과도를 집어들었다. 이성을 잃은 그녀는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죽여버릴 거야. 내 집을 망친 년. 용서 못해. 하지만 서윤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골프채를 들어 미라의 손목을 가격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미라는 손목을 부여잡고 주저앉아 고통에 몸부림쳤다. 폭력 행위까지 추가하고 싶어? 합의는 없어. 최미라, 넌 이제 전과자가 될 일만 남았어. 서윤은 넘어진 미라 위로 다가가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에 와인잔을 기울였다. 붉은 액체가 하얀 드레스를 적시며 흉물스러운 얼룩을 남겼다. 이 옷, 내 거 훔쳐간 거지. 더러워서 안 입을 테니 너나 가져. 걸레로 쓰기에 딱 좋네. 거실은 이제 완벽한 폐허가 되었다. 성했던 가구는 하나도 남지 않았고 바닥은 유리 파편과 술, 음식물로 엉망이 되었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난민촌보다 못한 몰골로 변해버렸다. 초대받은 VIP들은 이미 도망치듯 자리를 떴고 남은 것은 망연자실한 두 남녀와 파괴의 여신처럼 서 있는 한서윤뿐이었다. 그녀는 엉망이 된 거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듯 숨을 골랐다. 서윤은 골프채를 어깨에 다시 걸치고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는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서윤은 그의 턱을 들어 올려 자신을 보게 했다. 박민준,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부순 건 고작 가구 덩어리들이지만 앞으로 네가 잃을 건 훨씬 더 클 거야. 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가증스러운 가면 내가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벗겨줄게. 민준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윤의 눈동자 속에서 그는 자신의 파멸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그리고 그 대가가 자신의 인생 전체가 될 것임을 깨달았다. 서윤은 잡고 있던 그의 턱을 거칠게 놓아버렸다. 기대해. 다음은 법정이야.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워커가 바닥에 파편을 밟을 때마다 자작자작 하는 소리가 났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펜트하우스에는 그 누구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적막과 절망뿐이었다. 서윤이 떠난 후 정적을 깨고 미라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찢어진 드레스와 엉망이 된 집을 보며 발을 동동 굴렀다. 오빠, 저 여자 뭐야? 다 고소해.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하지만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감싸 쥐었다. 진짜 숨통이 조여오는 공포가 엄습했다. 가짜 암이 아닌 진짜 파멸의 암세포가 그의 인생에 퍼지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서윤은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를 마셨다. 땀이 식으며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후련했다. 그녀는 조수석에 골프채를 던져놓고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화장은 조금도 번지지 않았다.
완벽했다. 그녀는 핸들을 잡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1라운드 종료. 이제 진짜 사냥을 시작해볼까. 한남동 펜트하우스에서의 난동 사건이 있은 지 불과 12시간도 지나지 않은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다. 박민준과 최미라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민준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 코스프레에 심취해 있었고, 미라는 붕대를 감은 손목을 내보이며 한서윤을 당장 구속하라고 윽박질렀다. 형사님, 이건 명백한 주거 침입에 특수재물 손괴, 그리고 살인 미수입니다. 그 여자가 골프채를 휘두르며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최미라가 악에 받쳐 소리쳤다. 그녀의 화려한 화장은 눈물과 땀으로 번져 기괴해 보였다. 경찰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유명 건축가였기에 사건은 단순하지 않았다. 박민준은 한술 더 떴다. 그는 여전히 창백한 환자 연기를 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다. 제가 쿨럭, 암 투병 중이라 심신이 미약한 상태인데 전처가 앙심을 품고 테러를 가했습니다. 이건 환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이기도 합니다. 그는 가련한 표정으로 마른 기침을 해댔지만 담당 형사의 눈초리는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고 한서윤이 들어왔다. 그녀의 곁에는 국내 최고 로펌 태산의 강준혁 변호사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서윤은 전날 밤의 파괴자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깔끔한 네이비색 정장 차림에 이성적인 CEO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등장에 경찰서 내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한서윤 씨, 오셨습니까?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형사가 다가오자 강 변호사가 정중하게 손을 들어 제지했다. 제 의뢰인은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맞고소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정당한 법적 근거를 소명하러 왔습니다. 강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을 했다. 맞고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네가 내 집을 다 때려 부수고 뭘 잘했다고. 서유는 그 손가락을 차갑게 쳐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내 집?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박민준 씨, 그 집의 가구와 인테리어는 잔금을 치르지 않았으니 내 회사 소유라고 말했을 텐데. 강 변호사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인테리어 시공 계약서와 물품 소유권 증명서입니다. 제 의뢰인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자산 회수 및 처분 권한을 행사했을 뿐입니다. 방식이 다소 과격했을지는 모르나 계약 조항에 즉시 회수 및 폐기 가능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들이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서유는 다음 폭탄을 터뜨릴 준비를 했다. 이것은 단순히 가구값을 받겠다는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형사팀장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건 박민준 씨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는 증거자료입니다. 사기라니, 무슨 소리야? 민준의 동공이 흔들렸다. 서유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다. 당신이 최장암 말기라고? 여기 이 자료를 보면 당신이 진단서를 위조하기 위해 의사에게 뒷돈을 건넨 내역, 그리고 병원이 아닌 유흥업소와 골프장에서 법인 카드를 긁어댄 내역이 전부 들어있어. 경찰서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암 환자 행세를 하며 조강지처를 벌인 남자가 사실은 멀쩡한 사기꾼이었다는 반전은 형사들의 흥미를 자극하기 충분했다. 형사팀장이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모니터를 확인했다. 화면 가득 민준이 건강한 모습으로 미라와 함께 해외여행을 즐기는 사진과 위조된 진단서 원본 파일이 떴다. 이게 사실입니까? 형사가 민준을 노려보며 물었다. 민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다. 아닙니다. 저건 조작된 겁니다. 저 여자가 저를 음해하려고 만든 가짜 뉴스라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서유는 퇴기를 박았다. 조작? 국과수 감정을 의뢰해도 좋아. 그리고 여기 내 인감을 도용해서 공동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내역도 있어.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보니 최미라 씨 명의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갔더군. 이건 명백한 횡령이고 배임이야. 두 사람 콩밥 먹을 준비는 됐겠지. 최미라는 사색이 되어 변호사 뒤로 숨었다. 그녀는 단순히 불륜이 들통난 정도가 아니라 경제사범으로 엮이게 생겼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강 변호사가 덧붙였다. 피해 금액이 50억 원을 넘기 때문에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군요.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도 충분하고요.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피해자라며 큰소리치던 민준과 미라는 졸지에 중범죄 피의자 신세가 되었다. 형사들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다. 그들은 민준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강압적인 어조로 신문을 시작했다. 박민준 씨, 일단 자리에 앉으시죠. 암 투병 중이라더니 안색이 아주 좋아 보이시네요. 형사의 비꼬는 말투에 민준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윤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경찰서를 나서며 미리 준비해둔 보도 자료를 언론사들에 배포했다. 제목은 유명 건축가의 남편, 시한부 사기극으로 조강지쳐버리고 횡령. 기사는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렸고 인터넷 커뮤니티는 폭발했다. 현실판 부부의 세계,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댓글이 초단위로 달리기 시작했다. 박민준의 회사는 즉각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의 사무실 전화통에 불이 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를 요구하며 난입했고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의 계약 파기 통보가 빗발쳤다. 민준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지만 그는 감히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화면에 뜨는 이름들은 모두 그에게 돈을 대주던 전주들이거나 중요 거래처 사장들이었다. 특히 민준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의 투자 철회 소식은 치명타였다. 투자사 대표는 뉴스 속보를 보자마자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꾼과 손잡을 생각 없다. 위약금은 법무팀 통해서 청구할 테니 각오해라.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민준은 경찰서 복도구석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자신의 야망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최미라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사 주가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회장 딸이 유부남과 공모해 횡령, 비윤리적 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자 주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미라의 아버지는 격노하여 미라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들어와서 해명하지 못해?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오후 늦게 서윤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집행하는 심판자이자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승리자였다. 비서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언론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서윤은 찻잔을 들며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인터뷰는 사양하겠어요. 내 입으로 떠드는 것보다 법정에서 증거로 말하는 게 더 우아하니까요. 대신 내일 예정된 이사회 준비나 철저히 하세요. 우리 회사 이미지 쇄신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할 거니까. 그녀는 개인적인 복수에 매몰되지 않고 회사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경찰서에서 밤샘 조사를 받고 풀려난 민준과 미라는 초라한 몰골로 거리에 나섰다. 펜트하우스는 이미 압류 딱지가 붙을 예정이라 들어갈 수도 없었다. 민준의 카드는 모두 정지되었고 현금 한 푼 없는 신세가 되었다. 미라는 민준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소리쳤다. 오빠가 다 알아서 한다며? 이게 뭐야? 나 우리 아빠한테 죽게 생겼어. 민준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서윤이가 이 정도로 독하게 나올 줄은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그녀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인내였고 그녀의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였음을.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발신자 표시 제안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민준 씨, 횡령한 자금 세탁해준 대부업체입니다. 경찰 수사 들어오면 우리도 곤란해지는데 입막음 비용 준비하셔야죠. 내일까지 10억. 준비 안 되면 당신이 쓴이면 계약서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민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방이 벽이었다. 법적인 처벌, 사회적 매장, 그리고 어둠의 세력의 협박까지.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가 서윤에게 안겨주려던 지옥이 이제 그를 집어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서윤은 펜트하우스가 보이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와인을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다. TV 화면에는 검찰 출석을 앞둔 박민준의 초췌한 얼굴이 나오고 있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암투병이 거짓말이었습니까? 라고 묻자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차에 올라탔다.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겨우 서막이 끝났어, 민준 씨. 진짜 고통은 네가 가진 모든 걸 잃고 네가 사랑했다고 믿었던 여자에게 배신당할 때 시작될 거야. 서유는 잔을 들어 화면 속 민준에게 건배를 제안했다. 그녀의 눈빛은 승리감보다는 서글픔과 허무함이 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일렁였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다. 칼은 이미 뽑혔고 끝을 봐야만 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방.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좁은 공간에 박민준과 최미라가 숨어 있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그들의 몰골은 처참했다. 민준은 싸구려 소파에 구겨져 앉아 줄담배를 피워댔고 미라는 침대 구석에 앉아 끊임없이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녀의 명품 원피스는 구겨지고 얼룩져 있었으며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그녀의 불안한 심리를 대변하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우리 아빠는 전화도 안 받아. 회사 법무팀에서도 나를 돕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대. 미라가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다. 다 오빠 때문이야. 서윤 언니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오빠랑 시작도 안 했을 거라고. 내 인생 책임져. 민준이 신경질적으로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껐다. 시끄러워. 나도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조용히 좀 해. 네가 옆에서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펜트하우스를 사진 않았을 거야. 네, 허영심 채워주려다가 사단이 난 거라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모든 책임을 미라에게 전가하며 비겁한 본성을 드러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위태로웠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사실 상대방의 배경과 돈을 탐했던 욕망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민준에게 미라는 재벌가 사위가 되기 위한 동아줄이었고 미라에게 민준은 잘나가는 한서윤을 짓밟고 뺏어온 트로피였을 뿐이었다. 이제 그 트로피가 녹슬고 동아줄이 썩어버리자 남은 것은 혐오와 원망뿐이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켰다. 인터넷은 여전히 그에 대한 비난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 도박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여론을 뒤집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자극적인 이슈만을 쫓는 삼류 유튜브 채널 팩트 헌터의 운영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대중의 관심을 돌리고 서윤에게 흠집을 낼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기세였다. 그날 밤 팩트 헌터 채널에는 충격적인 제목의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다. 단독 인터뷰. 박민준 눈물의 고백. 악녀 한서윤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방송 화면 속 민준은 일부러 더 초라해 보이도록 넥타이를 풀고 헝클어진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연기를 시작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렇게 괴물로 만든 것은 바로 제 전처 한서윤입니다. 민준은 준비해둔 안약을 몰래 눈에 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정신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그녀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저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암투병 거짓말은 그녀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제 무의식이 만들어낸 방어 기제였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민준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며 서윤을 의부증 환자이자 남편을 노예처럼 부리는 독재자로 묘사했다. 최미라 씨는 그런 저를 위로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불륜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에서 서로를 구원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자신들의 추악한 욕망을 로맨스로 포장했다. 방송을 지켜보던 최미라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내심이 여론몰이가 성공하기를 빌었다. 만약 서윤이 악녀로 몰린다면 자신의 비난 여론도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 때문이었다. 실제로 몇몇 누리꾼들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 한서윤이 너무 완벽해서 남자가 숨 막혔을 수도 있다며 동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서윤은 그 시각 집에서 편안하게 와인을 마시며 그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 대신 싸늘한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그래, 짖어봐. 더 크게 짖을수록 네 목줄은 더 세게 조여질 테니까. 그녀는 민준이 이렇게 나올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지만 그녀는 고양이가 아니라
쥐를 밟아 죽일 준비가 된 코끼리였다. 다음 날 오전, 서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메인 뉴스 프로그램의 특별 대담에 출연했다. 그녀의 차림은 단아하면서도 카리스마가 넘쳤다. 앵커가 박민준의 주장에 대해 묻자 그녀는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전 남편의 주장은 감정에 호소하는 허구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00마디 말보다 확실한 증거 하나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서유는 준비해온 녹음기를 꺼냈다. 그것은 이혼 전 민준이 서재에서 미라와 통화할 때 서윤이 몰래 설치해 두었던 소형 녹음기에서 추출한 파일이었다. 스튜디오에 민준의 육성이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아, 서윤이 그 여자? 진짜 질려. 돈 버는 기계로 쓰기엔 좋은데 여자로서는 매력 없잖아. 암 걸린 척해서. 위자료나 왕창 뜯어내고 빨리 정리해야지. 자기야, 우리 그 돈으로 몰디브 가서 파티나 할까? 그 멍청한 여자는 내가 기침만 해도 울면서 카드를 준다니까? 녹음 파일 속 민준의 목소리는 경박하고 사악했다. 기침 소리를 내며 낄낄거리는 그의 웃음소리는 전날 유튜브에서 보여준 눈물의 호소와는 정반대였다. 앵커마저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은 경악했다. 정신적 학대 운운하던 피해자 코스프레가 완벽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서유는 녹음기를 끄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이것이 박민준이라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족의 신뢰를 짓밟고 심지어 죽음이라는 소재까지 이용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동정의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가 저지른 모든 죗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180도 뒤집혔다. 유튜브 댓글창은 민준에 대한 욕설로 도배되었고 팩트헌터 채널은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영상을 삭제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붙잡으려 했던 동정론이라는 지푸라기마저 서윤의 진실이라는 불길에 흔적도 없이 타버렸다. 모텔방에서 뉴스를 보던 민준은 절망에 빠져 리모컨을 집어던졌다. 안 돼. 이건 아니야. 어떻게 저런 녹음이.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다. 이제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미라를 쳐다보았다. 미라야, 우리 도망가자. 밀항이라도 해서 중국으로 가자. 네가 가진 폐물 팔면 배수든 나올 거야. 하지만 미라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착각하지 마. 범죄자는 너 하나로 충분해. 그녀는 핸드백을 챙겨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민준을 향한 애정은커녕 연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어디 가려고? 민준이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잡았다. 미라는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그를 밀쳐냈다. 변호사,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할 거야. 네가 암이라고 속여서 불쌍해서 도와준 것뿐이라고. 횡령도 네가 시켜서 억지로 한 거라고 진술할 거야.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다. 뭐라고? 네가 그 돈 다 썼잖아. 펜트하우스 가구며 내 명품 가방이며 다 네가 사달라고 했잖아. 미라는 코웃음을 쳤다. 증거 있어? 모든 서류 조작은 오빠가 했잖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면 그만이야. 우리 아빠가 유능한 변호인단 꾸려주기로 했어. 오빠 혼자 감방 가서 썩어. 미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텔방을 나갔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민준의 심장을 강타했다. 낡은 모텔방에 홀로 남겨진 박민준.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는 이제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 사랑도, 돈도, 명예도, 그리고 마지막 공범자마저 그를 버렸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지는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모텔 창문을 붉고 푸르게 물들였다. 서윤이 민준의 은신처를 경찰에 제보한 것이었다. 민준은 창문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경찰들이 모텔 입구로 진입하고 있었다. 서윤아, 네가 이겼어. 민준은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는 도망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 걸터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지난 5년 동안 서윤이 그에게 보여주었던 헌신적인 사랑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왜 그때는 그것이 소중한 줄 몰랐을까? 왜 그 완벽한 행복을 제 발로 걷어찼을까? 후회는 언제나 가장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다. 잠시 후 방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박민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민주는 반항하지 않았다. 그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고 남은 것은 껍데기뿐이었다. 뉴스에서는 최미라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저도 박민준 씨에게 속았습니다. 그가 시한부인 줄 알고 연민으로 곁을 지켰을 뿐 범죄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의 뻔뻔한 거짓말에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서유는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보며 TV를 껐다. 서로 물고 뜯는 꼴이 아주 볼만하네. 서유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폭풍은 이제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다. 하지만 자비는 없었다. 그녀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에게 지시했다. 법무팀에 전해요. 최미라 씨의 위증 증거 자료 내일 아침 검찰에 추가로 제출하라고. 혼자 빠져나가게 둘 순 없죠.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 리버스의 기획안을 펼쳤다. 폐허 위에 다시 짓는 집.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배신자들의 비명소리는 이제 그녀에게 들리지 않는 먼 곳의 소음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유는 펜을 들어 기획안의 첫 페이지에 서명을 했다. 그녀의 손길은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다.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박민준에게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오리털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에스프레소 향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했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코를 찌르는 것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옆 수감자의 고약한 채취뿐이었다. 그는 뻣뻣한 죄수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이것이 현실이 아닌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철창 너머로 들려오는 교도관의 거친 고함 소리는 잔혹한 현실을 일깨워줄 뿐이었다. 그는 변호사 접견을 간절히 기다렸다. 최미라가 유능한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자신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을 것이라 착각했다. 하지만 접견실에 나타난 것은 낯선 국선 변호사 한 명뿐이었다. 그는 피로에 찌든 얼굴로 서류를 뒤적이며 민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박민준 씨, 사선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여론이 워낙 좋지 않고 한서윤 씨 측에서 제시한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민준은 유리의 머리를 들이박으며 절규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은 달라는 대로 준다고 했잖아. 내가 나가기만 하면 다 갚는다고. 변호사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당신 재산은 전부 동결됐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게다가 최미라 씨가 당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진술을 하고 있어서 형량이 더 늘어날 판입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은 취재진과 분노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호송차에서 내리는 민준을 향해 계란과 밀가루 폭탄이 날아들었다. 희대의 사기꾼, 암 환자 팔아먹은 파렴치한이라는 피켓이 그의 눈앞에서 물결쳤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치듯 법정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는 더 무서운 심판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한서윤이었다. 서윤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흔들림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완벽한 무관심 그 자체였다. 민주는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반사적으로 움찔했다. 예전에는 그토록 따뜻하고 다정했던 눈빛이 이제는 그를 벌레 보듯 하고 있었다. 그 차가운 시선은 어떤 욕설보다 더 아프게 그의 가슴을 찔렀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는 민준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어내려갔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 위조, 공금 횡령, 사기. 나열되는 죄목이 늘어날수록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특히 민준이 암투병 연기를 하며 서윤을 속이고 내연녀와 여행을 다녔다는 대목에서는 판사조차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피고인석 반대편에는 최미라가 앉아 있었다. 그녀 역시 죄수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훌쩍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변호인은 모든 것이 박민준의 강요와 기망에 의한 것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제 의뢰인은 박민준이 시한부라는 거짓말에 속아 연민의 정으로 그를 도왔을 뿐입니다. 횡령 자금 역시 박민준이 그녀의 계좌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민준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야, 최미라, 네가 펜트하우스 사자고 했잖아. 네가 명품 가방 사달라고 졸랐잖아. 내가 위조한 서류,
네가 옆에서 출력해줬으면서 이제 와서 딴소리야? 법정은 순식간에 두 남녀의 진흙탕 싸움터로 변했다.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며 욕설을 퍼붓는 그들의 모습은 추잡하기 그지없었다. 서유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비웃었다. 사랑이라고 포장했던 불륜의 끝은 결국 서로를 물어뜯는 악의 다툼일 뿐이었다. 그때 서윤의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민준이 은신처였던 모텔에서 미라와 나누었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었다. 증거 있어? 나는 모르는 척 연기하면 그만이야. 라는 미라의 육성이 법정에 울려 퍼지자 미라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이 녹음 파일은 피고인 최미라 역시 범행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법정에서 위증을 하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미라의 변호인은 입을 다물었고 미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녀가 믿었던 피해자 코스프레 전략은 산산조각이 났다. 판결 선고일. 재판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박민주는 배우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거액을 횡령하고 불치병이라는 거짓말로 타인의 동정심마저 기망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며 피해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최미라 역시 공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안은 환호와 탄식이 뒤섞였다. 민주는 판결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7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해야 할 30대와 40대가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지게 된 것이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방청석을 돌아보았다. 서유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가고 있었다. 구치소로 돌아온 민주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감옥의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조차 그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서윤이 떠나고 미라가 그를 조롱하며 결국 혼자 남겨져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꿈이었다. 그는 살고 싶었다. 아니, 적어도 이 지옥 같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윤에게 편지를 썼다. 구구절절한 사과와 변명이 가득한 편지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면회를 와달라고 애원했다. 서윤이 합의만 해준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서윤에 대한 미련과 의존심도 남아 있었다. 그녀라면, 그토록 자신을 사랑했던 여자라면 한 번쯤은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이었다. 놀랍게도 며칠 후 서윤이 면회를 수락했다는 통보가 왔다. 민주는 급히 머리를 정돈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접견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떨렸다. 두꺼운 투명 아크릴 벽을 사이에 두고 서윤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민주는 수화기를 들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서윤아, 와줬구나. 정말 고마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이곳에 들어와서 매일 밤 네 생각만 했어. 우리가 행복했던 시절, 기억나? 내가 처음 너한테 프러포즈했던 날, 네가 끓여주던 김치찌개, 우리 함께 갔던 제주도 여행, 그 모든 게 너무 그리워. 민주는 추억을 무기로 그녀의 감정을 자극하려 했다. 서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민주는 희망을 가졌다. 그녀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윤이 입을 열었을 때 그 희망은 차가운 얼음 조각이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행복했던 시절, 그건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어. 민준 씨, 당신은 그때도 내 돈으로 산 시계를 차고 내가 설계한 집에서 살며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으니까. 아니야, 진심이었어. 사랑은 진짜였다고. 민준이 유리벽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서윤은 싸늘하게 웃었다. 사랑? 당신이 사랑한 건 한서윤이 아니라 한서윤이 가져다주는 안락함과 배경이었지. 당신은 기생충이었어. 숙주가 건강할 때는 피를 빨아먹고 숙주가 필요 없어지면 병든 척하며 버리려고 했던 아주 악질적인 기생충. 민준의 입이 다물어졌다. 서윤의 말에는 반박할 수 없는 날카로운 진실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유리에 대어 보여주었다. 그것은 민준이 항소심을 위해 준비해달라고 했던 탄원서 양식이 아닌 그가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자금 계좌의 추적 내역서였다. 당신이 옥바라지 비용으로 쓰려고 숨겨둔 이 돈. 어제부로 전액 국고 환수 조치됐어. 이제 당신에게 남은 건 정말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 전과자.
그게 당신의 남은 인생이야. 서윤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침착했다. 민주는 절망감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놓으러 온 것이었다. 서윤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여기서 7년이나 못 버텨. 합의서 한 장만 써주면 되잖아. 너 돈 많잖아. 내가 나가서 평생 노예처럼 일해서 갚을게. 응? 한 번만 봐줘. 민주는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바닥을 기듯 애원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처참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유리벽 너머의 남자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노예? 난 무능한 노예는 필요 없어. 그리고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때나 하는 거야. 난 당신을 용서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고 당신이 그 안에서 썩어가는 꼴을 보는 게 내 유일한 위로야. 가지마! 서윤아! 한서윤! 민준이 울부짖으며 유리를 주먹으로 쳤지만 교도관들이 그를 제지하며 끌고 갔다.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섰다. 등 뒤에서 들리는 민준의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것은 한때 그녀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악령의 단말마였다. 구치소를 빠져나오자 맑은 가을 햇살이 서윤을 맞이했다. 그녀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공기 중에 섞여있던 퀴퀴한 과거의 냄새가 사라지고 상쾌한 바람이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마무리 작업만 남았네요. 그녀는 차에 올라타 조수석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집어들었다. 민준과 함께 찍었던 결혼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사진첩을 찢어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찌익하고 사진이 찢어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다. 과거의 기억을 물리적으로 파기하는 이 행위는 그녀에게 일종의 의식이었다. 한편 독방에 갇힌 민주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서윤은 그에게 일말의 여지도 남겨주지 않았다.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수감 생활과 출소 후 마주할 차가운 사회의 시선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한 여자의 헌신을 우습게 여겼던 그 교만이 자신을 이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배가 고팠다. 펜트하우스에서 버렸던 고급 스테이크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쉰내 나는 콩밥뿐이었다. 돌아가고 싶어. 그의 중얼거림은 좁은 독방 안에서 공허하게 맴돌다 사라졌다. 서윤은 도심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그녀의 회사가 새롭게 짓고 있는 랜드마크 건설 현장이었다. 높게 솟은 타워 크레인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인부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곳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들어갔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현장 소장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다. 서윤은 활기찬 미소로 답했다. 네, 기초공사는 잘 되고 있죠. 이번 프로젝트는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 튼튼하게 지어주세요. 그녀는 철골 구조물을 어루만졌다. 차갑고 단단한 강철의 감촉이 믿음직스러웠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 스스로가 거대한 기둥이 되어 자신의 세상을 떠받칠 것이다. 무너진 폐허 위에는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이 지어지기 마련이다. 한서윤의 리버스 프로젝트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계절은 두 번의 순환을 거쳐 다시 찬란한 가을이 되었다. 서울 도심 한복판, 과거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 재개발 구역에는 이제 거대한 은빛 건축물이 랜드마크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유려한 곡선과 날카로운 직선이 조화를 이룬 이 건물의 이름은 더 라이즈, The Rise. 한서윤이 이끄는 건축사무소가 설계하고 시공까지 총괄한 복합문화 공간이었다. 오늘은 이 건물의 준공식이자 한서윤이 대한민국 건축 대상을 수상하는 날이었다. 행사장은 정재계 인사들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단상 위로 한서윤이 걸어 올라갔다. 2년 전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며 지쳐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세련된 화이트 슈트를 입은 그녀는 마치 건물의 일부처럼 견고하고 우아하게 빛났다. 그녀의 눈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어깨에는 자신감이 내려앉아 있었다. 이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윤이 마이크 앞에 섰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당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이 건물은 폐허 속에서의 재생을 주제로 설계되었습니다. 무너진 잔해 위에서 가장 튼튼한 기둥을 세울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재련하는 과정임을 저는 믿습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그녀가 겪은 개인적인 비극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녀를 이혼녀나 사기 피해자가 아닌 역경을 딛고 일어선 시대의 아이콘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서윤은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렸다. 묵직한 금속의 무게가 지난 2년간 그녀가 흘린 땀방울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그 시각, 서울 남부 교도소의 공동 휴게실. 낡은 브라운관 TV 앞에는 수감자들이 모여 뉴스를 보고 있었다. 삭발한 머리에 푸른 수의를 입은 박민주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화면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의 서윤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다.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순간 민준의 심장은 믹서기에 갈리는 듯한 고통으로 요동쳤다. 어이 박씨, 저기 나오는 저 여자 자네 전처라며? 옆에 있던 험상예진 수감자가 킬킬거렸다. 이야, 사람이 때깔이 다르네. 저런 복덩이를 걷어차고 들어온 거야? 밖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던데. 자네가 암 환자 연기해서 버린 여자라고. 주변의 수감자들이 민준을 향해 조소와 야유를 보냈다. 민준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교도소 내에서의 삶은 가혹했다. 그는 매일 화장실 청소를 하고 선배 수감자들의 빨래를 도맡아 하며 비굴하게 생존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화려했던 삶은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했다. 그는 화면 속 서윤과 눈이 마주친 것 같은 착각에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후회라는 감정조차 사치스러울 만큼 끔찍한 자괴감이 밀려왔다. 서윤이 말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복수가 무엇인지 그는 매 순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그녀 없이 보란듯이 성공해버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내가 미쳤었지. 내가 돌았었어. 민주는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가 서윤을 배신하고 얻으려 했던 미라, 돈, 명예, 그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에게 남은 건 차가운 감방 바닥과 5년이라는 남은 형기뿐이었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었다. 한편 최미라의 상황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냉혹했다. 아버지의 회사는 그녀의 스캔들로 인한 이미지 타격을 입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고 그녀는 호적에서 사실상 파이면서 빈털터리로 쫓겨났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활보하던 그녀는 이제 변두리의 좁은 고시원에서 지내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명품으로 휘감았던 몸에는 싸구려 유니폼이 걸쳐져 있었고 관리를 받지 못한 피부는 푸석해졌다. 그녀는 계산대 뒤에 서서 TV에 나오는 서윤의 수상 소식을 보고 있었다. 손님이 던지듯 놓고 간 신문 일면에는 서윤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건축계의 여왕 한서윤, 완벽한 부활, 미라는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질투심이 불타올랐지만 예전처럼 악에 바친 에너지는 없었다. 그저 초라한 자신의 현실과 비교되는 패배감에 온몸이 떨릴 뿐이었다. 계산 안 해요? 손님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미라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비굴하게 웃으며 바코드를 찍었다. 한때 재벌가 딸로 군림했던 그녀가 이제는 몇천 원짜리 물건을 팔며 굽신거리는 신세가 된 것이다. 이것이 서윤이 선사한 죽음보다 더 잔혹한 현실의 지옥이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서윤은 축하 파티장 대신 한강변으로 향했다. 그녀의 곁에는 강준혁 변호사가 함께였다. 그는 지난 2년간 서윤의 법적 공방을 마무리 짓고 회사의 법률 고문으로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네. 강 변호사가 와인 대신 캔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민준이는 감옥에서 폐인 다 됐고 미라는 편의점 알바 전전한다더라. 네가 원하던 그림이 완성됐어. 기분이 어때? 통쾌해? 서윤은 캔커피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글쎄, 통쾌하다기보다는 후련해. 마치 오랫동안 앓던 일을 뺀 기분이야. 처음에는 그들을 죽도록 미워했고
파멸시키고 싶었어. 그런데 막상 그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서고 나니 그 감정조차 희미해지네. 그녀는 강물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남편의 가짜 암 선고에 울던 밤, 배신을 확인하고 골프채를 휘두르던 밤, 법정에서 싸늘하게 그들을 내려다보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그녀를 구성하는 하나의 역사가 되었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그녀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이자 훈장이었다. 그 사람들에게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서윤의 엉뚱한 말에 강 변호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 고마워한다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들이 아니었다면 난 평생 그 좁은 울타리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을 거야. 그들이 내 집을 부숴준 덕분에 나는 더 넓은 세상에 내 진짜 성을 쌓을 수 있었으니까. 강바람이 그녀의 단발머리를 흩날렸다. 서윤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그녀의 새 프로젝트, 레이, birthday 조감도가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사진첩을 열어 삭제된 항목 폴더에 남아있던 과거의 흔적들을 영구 삭제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창에 망설임 없이 확인을 눌렀다. 이제 어디로 갈 거야? 집으로? 강 변호사가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차 키를 꺼내 들었다. 아니, 현장으로 가봐야 해. 다음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거든. 이번에는 주거단지야. 가족들이 서로를 속이지 않고 진짜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따뜻한 집을 짓고 싶어. 서윤은 차에 올라탔다.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한강을 보았다. 과거는 뒤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멀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끝없이 뻗은 도로와 그녀가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서윤은 옛 신혼집이었던 펜트하우스가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을 낙찰받은 사람은 서윤 자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 들어가 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 공간을 전면 개조하여 미혼모와 가정,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로 기증했다. 그녀가 직접 골프채로 때려 부셨던 그 거실은 이제 상처 입은 여성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따뜻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모했다. 박민준과 최미라의 헛된 욕망이 서려있던 공간은 서윤의 손길을 거쳐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한 희망의 요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개관식 날, 서윤은 쉼터의 입구에 걸린 현판을 어루만졌다. 다시 봄,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을 맞이한다는 뜻과 다시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다. 시설장이 다가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대표님 덕분에 갈 곳 없는 분들이 새 삶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 역시 이곳에서 위로를 받았는걸요. 서윤은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쉼터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생각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망쳐놓은 폐허 위에서 꽃을 피워내는 것이라고.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승리했다. 그날 오후 서윤의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박민준이었다.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였다. 서윤은 편지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 잠시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었겠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그녀는 편지를 그대로 파쇄기에 넣었다. 지잉 하는 소리와 함께 민준의 마지막 미련은 국수 가닥처럼 잘게 찢겨 사라졌다. 김 비서, 오늘 일정 다 취소해 주세요. 서윤이 인터폰으로 말했다. 네?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비서의 당황한 목소리에 서윤은 창밖에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답했다. 아니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나 자신에게 데이트 신청을 좀 하려고요. 그녀는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로비의 회전문을 밀고 나오자 싱그러운 바람이 그녀를 감쌌다. 거리의 사람들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고 도시는 생명력으로 꿈틀거렸다. 서윤은 그 인파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한서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그 어떤 펜트하우스보다 안락한 그녀만의 성이었다. 길을 걷던 서윤이 문득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단단한 눈빛, 곧게 뻗은 허리,
그리고 입가에 걸린 평온한 미소.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윙크를 행복하자. 보냈다. 잘했어, 서윤아. 그리고 앞으로 더 행복해지자. 그녀는 다시 앞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마저 당당해 보였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무지개가 뜨기 마련이다. 한서윤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가장 화려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